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방송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방송을 좀 공유했는데 네. 그렇더니 그분들이 뭐래요? 이현주 선생님 상당히 젊고 이쁘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하죠, 그죠? 하면 잘 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주옥 같은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지. 네, 이제 환자들을 대할 때 네. 이제 그 통증 너머에 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 있고 자신의 통증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믿음을 갖고 반응을 하려고 하는지 좀 그 사람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제 몸이 많이 편안해졌더라고요. 지금 생활이. 그 말은 환자, 네.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선생님이 네.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편안하게 환자를 대하고 또 예.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다는 네. 거예요. 오, 선생님 지금까지 10년 이상이나 통증을 치료하는 통증 전문의로 살아오면서 나는 이놈의 통증을 잡아야 돼. 이놈의 통증을 제거해야 돼. 이 통증, 그 통증을 만 네. 제거하고 처치하려고만 했는데 네. 이제는 그랬죠. 통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네. 선생님이 볼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보려고 애쓰게 됐죠. 보려고 네. 애쓰게 됐다. 네. 그 진짜 그거 재밌네요. 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통증 자체를 어떤 질병으로 여겼던 것 같고 그동안은 네. 그래서 이 통증 자체를 없애줘야 하는 것, 그 사람의 인생에 불편한 어떤 거추장거리 그렇게 여겼던 것 같고 그거를 덜어주는 게 저의 그 소명이다. 존재라고, 네. 소명이라고 임무다. 믿었던 그렇죠. 게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안 되고 실패의 경험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도망갔던 거고. 그렇죠. 마취나 하자. 네. 통증,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네. 내가 그냥 마취를 하면 약으로 탁 마취시키면 그 다음에는 상황 종료 이러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이 네. 인자를, 그렇군요. 그랬어요.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약간 두려움이나 약간 제가 알지 못한다는 약간 저 미지의 존재감을 제가 이제 당신의 문제가 이제 이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도 부담감, 심했고. 그렇죠. 항상 있죠. 내가 통증 예. 전문가니까 통증이 내 병실로 걸어 들어오면 당신의 네. 통증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생겼고 이거는 이렇게 처치가 됩니다.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의사가 그 통증을 진료할 때 그거를 딱 보고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진단 툴 안에서 그 사람을 대입을 시켜서 이제 봐야 하니까 항상 되게 제 안에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정작 환자가 표현하는 거를 마음 편안하게 듣지를 못하고 되게 힘겹게 되게 혼자 많은 생각을 하면서 환자를 대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이 제가 예측한 것과 반응이 이제 같게 나오지 않을 때는 또 그것으로 당황스럽죠. 되게 맞아요. 당황스러운데 티는 낼 수 없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되게 환자 보는 것이 되게 힘들었죠. 선생님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대부분 사실 이 환자 보는 의사들 특히 10년 아니라 20년, 30년이 되는 의사일수록 그리고 진짜 저가 믿고 양심적이라는 의사일수록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자 보는 게 두렵다. 내가 진짜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는데 진짜 치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화타 선생의 경지로 올라가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진짜 돌팔이 같은 의사들은 지가 다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고 걱정 말라고 그러고 나중에 치료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 반 죽여놓는 이런 상황들을 벌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병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의사로 갈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치료해 놓을게요. 이런 의사로 갈 거냐. 이게 대부분 사람들 상당히 고민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뻥치는 그런 의사를 가는 게 더 환자가 뭔가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레지던트 2년 차였는데 네, 아버지가 골수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병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 이제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네. 아버지의 그런 백혈구 수치나 뭐 호중구 수치 그런 지표로서 아버지의 병의 경과를 이해하고 아이고, 바라보고 아이고.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의사로서 그것이 당연하고 다 받아들였던 그런 믿음이고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의사가 이 모든 병을 볼 때 검사 결과 네. 수치 그거 보고 이게 심해졌네, 약해졌네. 네. 그리고 그 기준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그 병을 겪고 아픔을 겪는 환자는 평균적으로 어떤 거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진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건지 나를 좀 봐주세요 하는 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도 직접 또 경험도 하셨군요. 네, 그랬구나. 이제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황심소 출연하시면서 네. 그거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아. 네. 여러분 아시겠죠? 이 황심소는 항상 평균에 매몰되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이 판단하는 이 인간 세상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고 각각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만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픈가, 또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인간 개개인에 대한 인정과 존중,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이라는 거를 우리 이현주 선생이 황심소의 전문가로, 통증 전문가로 출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또 놀라운 경험을 또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듣게 되네요. 오늘은 황심소로 본인이 겪은 통증과 관련된 또 가족의 병과 관련된 사연을 받아서 이현주 선생님하고 이분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또 이분이 실제로 아픔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사연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께서 통증 전문의 이현주 선생님과 몸과 마음의 아픔에 대해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몇 가지 고민을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못 만났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저를 반기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태반이 누가 어디서 아프고 어느 병원에 다니고 또 어떤 건강식품 혹은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외조모께서는 몇 달 전 생긴 갈비뼈 골절로 인해 당신의 삶이 우울하고 고통스럽다 하소연하고 계시고 외조부께서는 최근 당뇨와 혈압 문제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곧 90이 되실 어른이 약을 먹게 된 것만으로도 곧 죽을 것처럼 걱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아흔이 되신 분이 내 병원에 왔다. 좀 혈당이 높게 나타나고 혈압이 고혈압으로 오셨겠죠? 고혈압으로 네. 오셨겠죠. 그랬을 때 지금 혹시 드시고 있는 음식들이 주로 어떤 거냐, 그리고 활동을 요즘에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바깥 활동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호소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당뇨 수치나 혈압 수치가 네. 정상보다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약을 먹게 처방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심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게요. 조금.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근데 지금 이 사연은 약을 먹게 된 것만으로 곧 죽을 것처럼 걱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없던 병이 이제 얻으셨네요. 그렇죠. 약을 드셔서. 어떤 병을 얻는 지금 이 네. 사연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에 저는 그 의사가 조금 원망스러워요. 이 의사는 환자를 본 게 아니라 당뇨 수치, 또 이 혈압 수치만 가지고 무작정 약을 처방한 건 아닌가. 아흔이 되는 어르신한테 이게 할 짓이에요. 의사들은 근데 가이드라인 따라서 이제 교육받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수치에 맞춰서 이제 처방을 또 한 것 같긴 한데. 당뇨하고 혈압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분이 지금 활동이 떨어진 대로 과도한 영양분을 섭취한 문제라는 생각이, 이 돌팔이 의사인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스님 읽어와 주세요. 올해 환갑이 된 제 어머니께서는 이런 부모님을 보며 사람이 나이 들고 아픈 것은 생로병사의 당연한 이치인데 그들에게 노화 때문이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화를 내더라. 그래서 자신은 자신에게 닥칠 병과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연명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상황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런 말이 무색하게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버지께서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는 의사의 정보를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설명하는 몸의 통증에 대해 듣다가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혹은 통증이 한결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 언제 어느 순간에 더 불편한지 당신 마음이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네요. 황 박사님께서 이현주 선생님과 통증에 대해 대화를 나눈 에피소드를 본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라고. 아유. 이런 배경으로 30대 중반의 저는 아프다는 것, 늙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존엄한 죽음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다 우연히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 죽음의 미래, 아픈 몸을 거부하는 사회에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부모님께 카톡으로 보냈다가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노안으로 눈이 침침하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심소를 떠올렸습니다. 심리학자인 황 박사님과 통증 전문의인 이현주 선생님께서 이 기사 속 내용들을 잘 풀어 대화를 나눠주신다면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산다는 것, 잘 죽는다는 것 또한 무엇인지 저희 부모님도 저도 편히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단순히 아픈 몸뿐만 아니라 아픈 마음까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다 생각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어이구, 훌륭하시네요. 자,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이 기사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죽음의 미래, 아픈 몸을 거부하는 사회에게. 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픈 몸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질병을 둘러싼 차별과 낙인 속에서 질병 당사자들이 질병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마주해야 할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둘 나열해 두었습니다. 근육병 환자인데 사실은 질병이라는 단어하고요, 선생님, 네. 병이라는 단어가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 혹시 아세요? 네, 질병, 그러니까 디지즈랑 일리스 뭐 네, 이런 디지즈와 일리스. 네, 정확해요. 네. 네. 디소더 뭐 여러 그렇죠. 단어가 디소더인데 있는데. 디소더는 그냥 정상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네. 거고, 심텀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네. 거 빼고, 디지저와 일리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를 의사분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설명을 보통 하나요? 일리스라는 것은 그냥 그 아픔, 그 주관적인 그 아픔 자체를 이제 병으로 보고요. 보는 것이고, 네, 디지즈는요. 디지즈는 병리학적인 어떤 병리학적인 병을 얻었을 때 받는 진단명으로 이 볼 수 있어요. 디지즈고요. 예.
그러면 병명을 갖다 붙이면 디지즈가 되는 거고, 병명이 있기 전에는 아파요, 아파요 하는 상황에서는 일리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게 아마 의사분들이 상식처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일리스 하면 뭐 개인이 그냥 다 아파요 아파요 하면 그거는 병이야.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저 병이 뭔가요? 너 병은 근육통이야. 너 병은 암이야. 이렇게 병명을 탁 보면 그때부터는 저는 디지즈를 가졌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긴 하네요. 예. 네. 사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건 너 머릿속에 있어. 라는 그 제목의 책을 쓴 서잔 오설리반이라는 그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 아프다라는 것이 나의 문제일 때는 일리스고, 이 그들의 아픔일 때는 디지즈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말은 의사가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한다 또는 관리한다라고 할 땐 그건 디지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 하면 그거는 일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질병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 병을, 그 아픔을 가진 환자를 남으로 보고 대할 텐데, 자기가 아플 때는 이 그 병 자체를 객체로 보고 대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되겠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암 환자의 심리, 네. 암 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의 심리를 탐색했을 때 매번 의사들한테 인터뷰를 쫙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들한테 질문을 해요.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암이라는 게 뭡니까? 저한테 생물적으로 세포의 뭐 이상 정식 이런 이야기 말고 선생님이 그냥 환자한테 검사 결과가 암세포가 발견이 됐고 이게 이 세포가 악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선생님이 판단됐을 때 그럴 때 선생님이 가장 환자한테 암이라는 걸 알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한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인터뷰를 한 10명 정도 되는 암 전문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위로라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위안을 한대요. 그러시군요. 질문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러시군요. 끝이에요. 근육병 환자 A라고 이 기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퇴행성 근육병을 앓는 홍수영 씨는 자주 오해를 받고 살았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근육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경련이 반복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얼굴에 경련이 나면 입꼬리와 눈 주위 근육을 통제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는 것 같았다. 그를 본 지인들은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을 때가 많았다. 경련 후에는 안면 홍조가 나타났는데 어떤 이는 자신을 좋아해서 그런지 물었다. 저는 보이는 표정과 기분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인터뷰를 하던 홍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 말을 하다 보면 떨림이 심해진다고 한다. 양해를 구하는 데 익숙한 모습이었다. 홍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근육병 진단을 받았다. 근육병은 갑작스러운 경련뿐 아니라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장애, 기억력 감퇴를 몰고 왔다. 숨쉬고 잠드는 일상부터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모두 균열이 났다. 아픈 몸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에는 완전히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삶이거든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한 걸음과 다음 걸음 사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해 신학,
철학, 상담학을 공부했지만 지속하는 게 어려웠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 사람들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다라는 말을 건넸다. 홍 씨에게는 괴로운 말이었다. 저에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근육병 진단을 받았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아는 의학 상식으로 보면 퇴행성 신경질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왜 없어요? 그러기에 너무 이제 한창 젊은 나이고. 한참 젊은 나이고 네. 지금은 26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나이가 28살이에요. 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근육을 쥐어짜는 통증과 경련이 반복적으로 찾아왔는데 더 재밌는 거는 얼굴에 경련이 나면 입꼬리와 눈 주위 근육을 통제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봐요, 선생님. 이러는데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적어도.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얼굴 경련이 움직인다는 건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선생님이 아니 황 박사님 저를 좋아하세요? 이런 정도지. 그게 너 진짜 미칠 듯한 통증으로 얼굴 경련이 이상하구나, 너 빨리 병원 가봐라, 이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예. 이 사람이 그러네요. 말하는 얼굴 통증이나 경련이라는 거는 네. 그리고 경련 후에는 안면 홍조가 나타났다는 거는 자기 혼자만 느끼는 경련이거든요. 저도 좀 피곤해지면 얼굴 이 약간 움직이고 또는 이 근육이 떨리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나타났냐? 저도 중학교 때부터 나타난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아주 가끔 있는. 아, 본인도 가끔 네, 있죠? 네, 네. 자, 그런데 관심이 너무 많은 엄마가 보니까, 너 지금 볼이 떨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럴 때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애가 쫄아가지고 얼굴 근육이 뜨거나 인상이 찡그러지거나 이러면 이 경련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얼굴에 안면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이 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때 가능은 하네요. 가능해요. 네. 그럴 때 가장 그거한 거는 MRI를 찍어봅시라든지. 네. 그러면 MRI를 찍으면 신경이 손상이 나거나 한 부분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뇌 브레인 쪽은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죠. 아니 우리 몸에도 나와요. 신경이 끊어지면, 신경이 절단돼 있으면 네. 찍으면 나와요. 신경 전도 검사나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해보겠죠. 예. 그렇죠. 그런 검사를 하면 네. 진짜 물리적으로 생물적으로 손상이 된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데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때 이제 의사분들을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예. 통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분명히 영상적으로 별로 이상한 게 없는데 네. 아프다고 난리를 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 사람들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있다라는 말을 건넸다라는 거는 저 말이 조금 그분에게 자책감을 줬을 것 같아요. 이 질병이 나의 잘못으로 생긴 거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 네. 이분의 질병이 네. 몸의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인가 네. 몸의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까지도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네, 이분은 정말 마음의 아픔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한테 얘야, 네 마음이 아파. 그러면 내가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아주 웃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이 통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의사라면 이 친구를 조금 더 면밀하게 인터뷰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너가 근육통이 일어날 때 그때 상황이 어떻니? 그때 너는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니? 혼자 있었니? 또 너가 그때 뭘 하려고 했었니? 그때 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마음이었니? 이러면 네. 지 마음에 대한 걸 언급을 살짝 하더라도 거부감이 없겠죠. 그러네요. 예. 똑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도 네, 맞아요. 어떤 맥락에서 마음이 던져지느냐에 따라서 네 잘못이야 라고 네. 이야기하는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거를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바라본다든지 마음을 파악하는 게 이게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할 거라고 믿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항상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왜 수천 년 동안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 인간은 마음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생각을 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왔거든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그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도록 권장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거를 억압하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나름대로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해왔던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기의 마음이나 영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네, 종교를 담당하는 그 높으신 분들이 그거를 개개인 인간이 자기 마음을 탐색하는 거, 알아보는 거는 마치 신에 대해서 아는 것과 같은 그로 싹 바꿔서 지낸 건 아닌가. 그래서 절대자라는 존재를 상상한 거는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이라는 걸 절대자 신이나 그 존재로 그냥 믿고 따라라 라고 하는 형태로 인간을 지배하고 관리해왔던 놀라운 통치술의 하나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때때로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스님 보세요? 생각해보니 역사가 되게 깊은 억압이 있었네요. 마음에 마음에 드러내고 말하는 대한 것에 억압이. 대해서. 그럼요. 네.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 저에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하면서 자신을 자책할 때, 네. 그럴 때 자기 마음에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리고 있는 그런 네. 인터뷰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021년을 성공의 해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폭망한 2020년은 보내고 2021년 인생의 성공을 만들고 싶다면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개별 맞춤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얻어가세요. 내년 새로운 도전이나 삶의 전환을 앞두신 분,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서 진로가 고민이신 분, 새해가 걱정되고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시는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12월 19일 캠프에서 만나요. 이번 캠프에서는 황상민 박사님의 조언에 더해 참가한 모든 분들께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심도 깊게 WPI 프로파일을 해석해주고 황 박사님이 주신 솔루션에 대해 세부적인 코칭도 해드립니다. 심지어 엑스트라 옵션인 팔로우업 서비스를 추가 신청한 분들께는 캠프가 끝나고도 1, 2, 3월 매월 1회씩 총 3회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새해 계획과 실천에 대한 팔로우업 코칭도 해드립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나에게 맞는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받으셔서 성공적인 2021년을 만들어 보세요. 2021년은 당신의 성공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